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부자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가득하여 몇 년 흉년이 들어도 끄떡없을 정도였고 집 안팎을 오가는 하인들의 수도 적지 않아 늘 사람 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집에도 단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최부자 부부의 슬하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부자와 그의 안사람은 본래 심성이 곱고 인자하여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굶주린 이에게는 밥을 내어주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내어주는 덕망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자식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쉽게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부부의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며 한숨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명절이 되어 온 마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할 때면 부부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쓸쓸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고 그 적막함은 뼈에 사무치는 추위보다 더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산과 들의 경계조차 알 수 없게 된 깊은 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운 날씨였습니다. 최부자는 잠이 오지 않아 사랑방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안방의 마님 역시 바느질 거리를 손에 든 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어 집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만이 이 집의 정막을 깨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인가 싶어 무심히 넘기려 했으나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점점 더 또렷하게 최 부자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갓 태어난 강아지가 어미를 찾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길 잃은 어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켜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흰 눈만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살를 애는 듯한 찬바람이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와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혹시라도 누가 추운 날씨에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이미 발목을 덮을 만큼 쌓여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나무 대문에 빗장을 풀고 삐걱거리는 문을 양쪽으로 밀어젖히니 흐릿한 달빛 아래 대문 앞 돌계단 위에 놓인 작은 헌 소미불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들었던 그 가녀린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떨리는 손으로 소미불을 살짝 들추어 보니 그 속에는 놀랍게도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사내아이 하나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 급하게 써놓은 듯한 낡은 베넷 저고리 하나만을 겨우 걸치고 있었고 얇은 이불은 이미 눈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이 엄동설 안에 이토록 귀한 생명을 버리고 갔단 말인가.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안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마님은
남편이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들어오자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최 부자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펼쳐 아이를 보여주자 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이의 차가운 몸을 만져보고는 본능적으로 아랫목의 따뜻한 이불 속으로 아이를 밀어넣고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미음을 끓여오라. 하인들을 깨우고 따뜻한 물을 데워 아이의 온몸을 닦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식이 없어 그토록 서러웠던 세월이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생명이 제 발로 찾아와 주니 이것은 분명 하늘이 부부의 정성을 굽어 살피어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 댁은 난데없는 아기 울음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미움을 받아먹은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방긋방긋 웃으며 부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귀의 힘이 어찌나 당차고 따뜻하던지 최 부자와 마님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귀하게 키우겠다는 다짐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 오고 갔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보기 넝쿨째 굴러들어 왔다는 뜻에서 복동이라 짓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 부자 댁 대문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며 업둥이를 키우는 것이 길할지 흉할지 제각기 한마디씩 보태었습니다. 개중에는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집에 들이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혀를 차는 노인들도 있었고 자식 없는 집에 아이가 들어왔으니 이는 분명 큰 복이라며 축하해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복동이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로 키우겠노라고 공표했습니다. 최 부자의 지극정성 덕분에 복동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복동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떼를 쓰고 울법한 상황에서도 복동이는 의젓하게 상황을 살필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워 담으려 애쓰고 하인들이 짐을 나를 때면 뒤에서 끙끙거리며 밀어주는 신용을 하여 집안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런 복동이의 모습을 보는 최 부자 부부의 입계는 미소가 떠날 날이 없었고 집안에는 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가 댕기 머리를 닦고 서당에 다닐 나이가 되자 그의 총명함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훈장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고 어려운 글귀도 막힘없이 술술 외워대니 서당 아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칭찬받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무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고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보면 업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등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아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동이가 업둥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최 부자댁 복동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복동이는 자라면서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이 그를 비뚤어지게 하기는커녕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두어준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문안을 여쭙는 것은 기본이고 아버지를 따라 논밭을 돌며 농사일을 익히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흙을 만지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 소작농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태풍이 마을을 덮쳤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논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삽을 들고 빗속으로 뛰어든 사람은 다름 아닌 15살 난 복동이었습니다. 그는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무너져가는 두글 몸으로 맞고 흙을 퍼 날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힘을 보탰고, 덕분에 최부자댁 논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복동이는 단순히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마을의 믿음직한 일꾼이자 차기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아들이 듬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애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부자는 복동이를 사랑방으로 불러 앉히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복동아, 너는 나에게 친아들보다 더 귀한 자식이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아비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러자 복동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집안과 부모님을 지키는 것이 제 운명이고 기쁨입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 댁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유모 할멈 역시 복동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녀는 복동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주고 업어 키운 산증인이었습니다. 유모 할멈은 복동이가 성장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챙길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 식구들에게 우리 도련님 같은 분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복동이가 늦은 밤까지 책을 읽을 때면 몰래 간식을 챙겨 넣어주기도 하고, 복동이의 옷가지가 해지면 밤을 새워 기워놓는 등 그림자처럼 복동이를 보살폈습니다. 복동이에게 유모 할멈은 또 다른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복동이는 이제 약관의 나이를 바라보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으며 눈빛은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집안의 중요한 결정들을 복동이와 상의하여 처리했고, 열쇠, 꾸러미의 관리도 서서히 복동이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곡식 창고는 더욱 풍성해졌고 담벼락 너머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을 지나갈 때마다 복동이가 들어오고 나서 저 집에 복이 넘친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최 부자는 복동이와 함께 뒷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과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저 들판과 산이 보이느냐? 앞으로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이다. 재물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기고 네 마음속의 올바름을 잃지 말거라. 복동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법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평화롭기만 하던 최 부자 댁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인지 내부의 균열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으나 바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예민한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 부자와 복동이는 다가올 시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던 그해, 봄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찾아오던 이웃이나 소장농들과는 다른 어딘가 불길하고 낯선 기운을 풍기는 발소리였습니다. 하인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 대문 틈 사이로 누군가가 집안을 훔쳐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금세 사라졌고 하인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일연이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집 안에서는 복동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리자 최 부자 댁의 풍경은 낮과는 또 다른 아늑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랑방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졌고 복동이는 아버지 앞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최 부자는 지그시 눈을 감고 아들의 목소리를 감상했습니다. 효는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이 그로부터 생겨난다. 복동이가 읽어 내려가는 구절 하나하나가 최 부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저 아이를 거둔 일이다. 이제 여한이 없구나. 밤이 깊어지자 복동이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연이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달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친부모는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 자신을 사랑해주는 양부모님과 이 집안이 자신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행복을 지키겠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그의 결의에 찬 눈빛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최 부자 댁의 하루는 평온하게 저물어 갔습니다. 복동이라는 보물을 얻은 후 집안은 날로 번창하였고 부부의 건강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송과 부러움 속에 그들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그 밤산 너머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정막을 깼습니다. 그것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느껴졌지만 깊은 잠에 빠진 최 부자 댁 식구들 중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최 부자 댁의 기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해 장마가 유난히 길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며칠째 쏟아져 내려 마당에 흙이 질척해지고 처마 끝에서는 쉴 새 없이 빗물이 흘러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삿갓을 쓰고 나가 대문을 여니 남루한 옷차림에 보찜 하나를 달랑 맨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 때가 꼬질꼬질했고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 부자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거칠이라고 소개하며 갈 곳이 없어 찾아왔으니 제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최 부자는 본래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비록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비 오는 날 내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칠이를 사랑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밥상과 마른 옷을 내어주도록 일렀습니다. 거칠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어 치우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흉년이 들어 빚을 지게 되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찌나 구구절절하고 애처롭던지 옆에서 듣던 하인들조차 코끝이 찡해질 정도였습니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당분간 이 집에서 지내며 몸을 추스르 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칠이의 속내는 겉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 도박과 술로 가산을 탕진하고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다 쫓겨난 천하의 한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최 부자 댁이 자식이 없어 업둥이를 들여 키운다는 소문을 듣고 이 집에 눌러 앉아 한미천 잡을 궁리를 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칠이는 사랑방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굴러온 돌인 저놈만 몰아내면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다 내 차지가 될 수도 있겠어.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검은 욕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거칠이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곳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복동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척척 처리해내는 복동이의 모습은 거칠이의 질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녀석이 바로 그 주워온 자식이라 이거지. 핏줄도 아닌 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니 내 배가 아파서 못 봐주겠구먼. 거칠이는 복동이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렸지만 뒤돌아서면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거칠이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조신하게 행동하더니 점차 사랑방을 제 집 안방처럼 쓰며 하인들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가 없을 때면 술상을 봐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반찬 타령을 하며 밥상을 엎으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거칠이가 못마땅했지만 주인 어른의 친척이라 하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 속만 끓였습니다. 복동이 역시 거칠이의 무례한 태도가 거슬렸지만 아버님의 손님이라 생각하여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거칠이는 집안 사람들의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복동이에 대한 험담을 은근슬쩍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키워준 전기 무섭다지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지. 언젠가는 저놈도 제 핏줄 찾아 떠나지 않겠나. 혹은 주인 어른이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탈이야. 근본도 모르는 놈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다니 나중에 큰 코 다치실 게야.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던 하인들도 반복되는 거칠이의 말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도 거칠이의 이간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낮술을 걸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최 부자댁의 사정을 제멋대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내 조카뻘 되는 최 부자가 참 딱하기도 하지. 대가 끊길까봐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는데 그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딱 도둑놈 눈빛이야. 마을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없는 말도 보태어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댁 양자가 사실은 산적의 자식이라더라. 밤마다 몰래 재물을 빼돌린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거칠이의 마수는 마침내 최 부자 부부에게까지 뻗쳤습니다. 그는 최 부자와 단둘이 있을 때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며칠 지켜보니 복동 조카가 참 똑똑하긴 합니다만 너무 영악한 구석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장부 정리를 하는데 뭔가 숨기는 눈치더군요. 최 부자는 그럴 리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거칠이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더구나 친자식도 아닌데 나중에 딴 마음을 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미리미리 단속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방마님에게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형수님, 어제 복동이를 보니 누군가와 몰래 만나는 것 같더군요. 혹시 친부모를 찾은 게 아닐까요? 낳은 정기 무섭다는데 행여나 우리 집 재산을 들고 친부모에게 가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던 마님에게 이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님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밤잠을 설치며 복동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달리 차갑게 가라앉았고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칠이는 일부러
복동이가 관리하는 창고 문을 열어두고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최 부자를 불러 고양이가 곡식포대를 뜯어놓은 것을 보여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창고 문단속을 어찌했길래 짐승이 들어와 곡식을 축냈습니까? 주인이 꼼꼼하지 못하니 집안 재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최 부자는 찢어진 곡식 포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복동이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복동이는 분명 문을 잠갔다고 해명했지만 눈앞의 증거 앞에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칠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집안의 값비싼 유기그릇이나 놀이개 같은 물건들을 하나둘씩 몰래 훔쳐내어 자신의 보찜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면 시치미를 뚝 떼고 복동이를 의심하는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요즘 복동이가 장터에 자주 나가던데 혹시 돈이 필요한 일이 있나?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복동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계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이 친척 어른을 의심할 수는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복동이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불화가 거칠이가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거칠이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숙부님,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거칠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하다니 나는 네가 내 조카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야.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얌전히 있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그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고 복동이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저기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가장 먼저 낌새를 챈 것은 유모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터라 집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고 있었습니다. 유모 할멈은 거칠이가 하인들에게 푼돈을 쥐어주며 복동이의 동태를 감시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밤늦게 거칠이가 누군가와 담벼락 너머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거칠이가 단순한 식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가 우리 도련님을 해치려 하는구나.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절대 그리두지 않지. 유모 할멈은 복동이를 부엌 구석진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거칠이 나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매가 뱀처럼 사납고 속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주인어른 앞에서는 알랑방귀를 뀌지만 뒤에서는 도련님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아무래도 무슨 꿍꿍기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복동이는 유모 할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할멈,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지요. 거칠이의 이간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최 부자와 복동이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자리조차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칠이는 밥상머리에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다. 느니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부모 등골을 빼먹는다. 느니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만하라고 나무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식사 시간이 계속되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사랑방에서는 이제 한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거칠이는 최 부자가 아끼던 옥동자를 깨뜨려 놓고는 그 조각들을 복동이의 방 앞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진 옥동자를 발견한 최 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범인을 찾았습니다. 거칠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복동이의 방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복동이 방 앞에 조각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밤늦게 들어오더니 술에 취해 실수한 모양입니다. 복동이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최 부자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동이의 가슴에는 멍이 들었고 거칠이는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복동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양자가 글쎄 재산을 노리고 양부모를 해치려 한다며 관상을 보니 딱 배신할 상이더라니까. 근거 없는 헛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져 복동이를 옥죄어 왔습니다. 복동이는 마을 길을 걸을 때마다 등 뒤에 꽂히는 따가운 시선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복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거칠이에 코지게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낯선 사내 하나 때문에 평온하던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지키고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사내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동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거칠이는 자신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해하며 다음 단계인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왈패들을 매수하여 추석 명절날 밤에 집안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문서와 폐물을 훔쳐 달아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몽땅 복동이에게 뒤집어 씌우면 자신은 피해자인 척하며 남은 재산을 가로챌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양심 따위는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거칠이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과 복동이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모 할멈은 부엌 식구들을 단속하며 거칠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복동이의 오랜 친구들 또한 마을의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직 뿌리까지 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 최 부자 댁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 부자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신경전과 의심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수건에 물을 적셔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칠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약을 지어오겠다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어온 약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거칠이가 건넨 약탕기를 받아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평범한 보약 냄새와는 다른 독하고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약을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몰래 뒤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거칠이는 복동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최 부자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복동이가 약 심부름도 마다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어찌 저리도 무심할 수 있습니까? 최 부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오해는 깊어만 가고 거칠이의 악행은 극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마을의 큰 행사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칠이에게는 거사를 치를 날이었고 복동이에게는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최 부자 댁 과연 복동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거칠이의 검은 속내는 언제쯤 낱낱이 밝혀질까요?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며 지붕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친 운명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최 부자가 자리에 눕고 난 뒤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장맛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어 햇살 한 줌 비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병석에 눕자 그 틈을 타 거칠이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더욱 기고만장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대바람부터 마당에 나와 뒷짐을 지고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치는가 하면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고 안방마님을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마님은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이 걱정되어 거칠이와 실랑이를 벌일 기운조차 없었기에 그저 한숨만 내쉬며 방문을 닫아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안방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마님의 은비녀와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귀한 폐물로 값어치를 떠나 가문의 정표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마님은 혹시나 자신이 둔 곳을 잊었나 싶어 장롱을 다 뒤집고 방바닥을 샅샅이 훑었지만 비녀와 가락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가운데 거칠이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나섰습니다. 쭈쭈야 저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먼. 도둑이 밖에서 드는 게 아니라 안에서 샌다더니 이게 다 근본 없는 놈을 들인 탓이야. 거칠이는 은근슬쩍 복동이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복동이가 안방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느니 요즘 복동이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 보인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복동이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병환 중인 아버님과 상심한 어머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칠이의 농간에 휘둘린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고 복동이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거칠이의 손아귀에 넘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칠이의 뒤를 캐어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동이는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와 거칠이가 머무는 사랑방 쪽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드르렁거리는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지만 복동이의 예리한 감각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신발돌 위에 놓인 거칠이의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비가 그친 지 꽤 되었음에도 흙이 채 마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밤늦게 어딘가를 다녀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복동이는 다음 날부터 거칠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주눅든 척하며 바티를 하고 장작을 팼지만 그의 눈과 귀는 항상 거칠이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동이는 유모 할멈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멈은 부엌 뒷문에서 채소를 다듬다가 우연히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글쎄, 낯선 사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이번 추석까지 안 내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살벌하던지, 그리고 거칠이 나리가 쩔쩔매며 조금만 기다려라, 큰 거 한 방이면 다 해결된다고 사정하더란 말입니다. 유모 할멈의 말은 복동이의 추측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거칠이는 단순한 식객이 아니라 빚에 쫓기는 도박꾼이었고 이 집의 재산을 노려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큰 거 한 방이라는 말은 곧 집안의 문서를 훔치거나 큰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빼돌리겠다는 뜻일 터였습니다. 복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놈의 정체는 파악했으니 놈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놈이 오리발을 내밀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기에 복동이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거칠이는 추석이 다가올수록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고 최 부자는 좀처럼 차도가 없어 문서를 빼돌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부자의 병세를 핑계로 마을 의원을 불러오겠다며 나선 거칠이는 사실 옆 마을의 돌팔이 의원과 짜고 최 부자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을 먹이려 했습니다. 최 부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지장을 찍게 하거나 문서를 위조할 심산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거칠이는 부엌을 드나들며 탕약을 다리는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거칠이가 탕약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믿을 수 있는 하인 돌쇠를 시켜 탕약 그릇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칠이가 가져온 정체불명의 약재를 몰래 빼내어 마을의 용한 의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원은 약재의 냄새를 맡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빼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초입니다. 노약자가 이걸 잘 못 먹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복동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거두어준 어른을 해치려 하다니 거칠이는 짐승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거칠이의 도박빚 사라진 폐물, 그리고 독초까지. 복동이의 손에는 거칠이의 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 앞에서 거칠이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내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죄를 자백하게 하거나 현장에서 붙잡아야 했습니다. 복동이는 다가오는 추석날 밤을 결전의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강강술래를 하고 달맞이를 하는 그 어수선한 틈을 다 거칠이가 분명히 마지막 한탕을 시도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장날 거칠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장터로 나갔습니다. 복동이는 변장을 하고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거칠이는 장터 구석에 있는 허름한 투전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동이는 투전판 밖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이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세. 추석날 밤에 내가 확실하게 챙겨올 테니 딱 하루만 더 말미를 주게. 거칠이가 비굴하게 비는 모습과 그가 내뱉은 추석날 밤이라는 말은 복동이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동이는 유모 할멈과 돌소애, 그리고 평소 자신을 믿어주던 몇몇 하인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곡간 뒤편 어두운 구석에 모인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복동이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든 도둑고양이를 잡을 때가 왔습니다. 이번 추석밤 거칠이가 문서를 훔쳐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를 막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유모 할멈과 하인들은 복동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도련님의 지시에 따르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동안 거칠이에게 당했던 서름과 복동이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추석 아침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었고 마을은 명절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집집마다 송편 찌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갔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도 차례를 지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 부자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조상님께 차례를 올려야 한다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거칠이도 뻔뻔하게 제사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건한 척했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좌우로 굴러가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거칠이는 유독 술을 많이 권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좋은 날이니 한 잔 드시고
푹 쉬십시오. 복동이 너도 한 잔 받거라. 그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 일찍 잠들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술을 마시는 신용만 하고 소매에 쏟아버렸으며 하인들에게도 눈짓을 보내 술을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마님과 최 부자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고 거칠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명절 저녁이었지만 물밑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자 마을 앞마당에서는 풍물패의 소리와 함께 강강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밤하늘을 울리고 사람들의 함성이 최부자댁 담벼락을 넘어왔습니다. 모두가 달맞은 놀이에 정신이 팔린 시각 최부자댁의 불은 하나둘 꺼지고 사위는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사랑방의 문틈으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미리 약속한 하인들과 함께 마당 구석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대문 옆 감나무 뒤 장독대 사이 그리고 곳간 지붕 위까지 그물망처럼 촘촘한 포위망이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사랑방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검은 보자기를 쓴 거칠이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곧장 안차에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안의 중요한 문서와 귀중품이 보관된 뒤주가 있었습니다. 거칠이는 품에서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꺼내어 뒤주의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금속성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죽여 지켜보던 하인들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복동이는 감나무 뒤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잡을 수도 있었지만 놈이 문서를 손에 쥐는 순간, 즉 빼도 박도 못하는 현행범이 되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칠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침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뒤주문이 열리고 거칠이의 손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는 집안의 논밭 문서와 남은 폐물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어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알맹이는 다 내 것이다. 껍데기만 남은 기와집에서 잘들 살아보라고 거칠이는 묵직해진 보자기를 둘러매고 다시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러 뒷담 쪽으로 향했습니다. 뒷담 밑에는 그가 미리 쌓아둔 집단이 있어 밟고 넘어가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칠이가 집단을 밟고 담벼락에 손을 얹는 순간 복동이가 손을 번쩍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횃불을 밝혀라. 복동이의 우렁찬 외침이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방에서 숨어있던 하인들이 튀어나오며 횃불을 치켜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대낮처럼 환해졌고 담을 넘으려던 거칠이는 화들짝 놀라 집단 위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구머니나 거칠이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수십 개의 횃불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슬퍼런 눈빛을 한 복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더 이상 주눅든 양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사자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최부자와 마님도 방문을 열고 나왔고 마을에서 풍물을 치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거칠이와 그 옆에 쏟아진 보자기 내용물로 쏠렸습니다. 거칠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보자기가 풀어지면서 그 안에서 집안의 땅 문서와 마님의 옷가락지 은수저 세트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다 최부자네 살림살이 아니야. 세상의 친척이라더니
도둑놈이었구먼. 복동이가 훔쳤다더니 다 저놈이 꾸민 짓이었어. 사람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에 서서 믿었던 친척의 배신에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거칠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문서들을 하나하나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숙부님, 아니 거칠이 씨, 이것이 당신이 말하던 가족의 정입니까? 병드신 아버님을 속이고 저를 모함하고 결국엔 집안의 뿌리까지 뽑아 도망치려 하셨군요. 복동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처럼 거칠이의 귓가에 때려 박혔습니다. 거칠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아니야, 이건 오해다. 복동이 내 놈이 꾸민 함정이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때 유모 할멈이 나서며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또 있습니다. 거칠이 나리가 뒷문에서 흘린 노름빛 문서입니다. 빚쟁이에게 집 문서를 넘기기로 각서까지 썼더군요. 할멈이 내민 종이에는 거칠이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부들부들 떨며 거칠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 너를 핏줄이라 여겨 거두었거늘 어찌 이토록 패양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최 부자의 호통에 거칠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거칠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 숨겨둔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 비켜 안 비키면 가만두지 않겠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거칠이는 이판사판으로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마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횃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칼날이 번뜩이며 섬뜩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포위망을 좁히지 말고 대치하도록 했습니다. 자칫하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복동이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거칠이와 마주 섰습니다. 그 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복동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거칠이를 압도하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는 막혀 있었고 앞에는 복동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복동이를 향해 달려들 기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거칠이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악균이 거칠이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돌쇠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동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거칠이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와,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거칠이는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거칠이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악이 제거되고 정의가 바로 선 후에 찾아오는 안도감의 침묵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어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집안을 소란스럽게 하여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근심거리가 사라졌으니 안심하십시오. 최 부자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비틀거리며 내려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복동아.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미안하다, 내 눈이 멀어 너를 잠시나마 의심했구나. 최 부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복동이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마님도 달려와 복동이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동안 복동이를 의심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달빛은 더욱 환하게 빛나며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최 부자 댁의 마당은 이제 횃불에 불꽃 튀는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엄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원을 그려 죄인을 에워쌌고 그 한가운데에는 밧줄에 꽁꽁 묶인 거칠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칼을 휘두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비 맞은 닭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찢어진 보자기 사이로 쏟아져 나온 집안의 전답 문서들과 마님의 옷가락지, 그리고 은수저들이 달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그의 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최 부자댁이 대대로 지켜온 가문의 역사이자 긍지였기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걸어나와 흩어진 물건들을 수습하여 멍석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오늘 밤 이 소란을 피우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희 집안에 억울한 오명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힘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복동이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거칠이의 헛소문에 속아 복동이를 의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 헛기침을 하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복동이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거칠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칠아, 내 너를 먼 친척이라 하여 따뜻한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내어주었거늘 네가 내게 돌려준 것은 이토록 참담한 배신이란 말이냐. 최 부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거칠이는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네가 빚에 쫓겨갈 곳이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너를 가여워했다. 내 자식 복동이를 모함할 때도 설마 피를 나눈 친척이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 반신반의했었다. 헌데 너는 내 목숨과도 같은 집안 문서를 훔치려 했고 심지어 내게 독초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려 했다지. 최 부자의 호통이 이어지자 거칠이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머리를 땅에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모 할멈이 나서며 품에서 또 다른 증거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거칠이가 마을에 왈패들과 주고받은 서찰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놈이 마을 불량배들을 시켜 집에 불을 지르려 했던 계획까지 적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도련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 집은 잿더미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도련님은 옥살이를 했을 겁니다. 할멈의 폭로의 마을 사람들은 저런 천하의 몹쓸 놈 하며 거칠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젊은이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거칠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복동이가 팔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복동이는 끝까지 이성적이고 침착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무릎 꿇은 그라주 거칠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쳐 가려 했던 것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나 금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정성이며 우리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재물을 탐한 죄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고 가족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죄가 더 큽니다. 복동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거칠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거칠이는 이제 변명할 말조차 잃어버린 채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빚어낸 결말은 처참했고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촌장 어른이 앞으로 나서며 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최 부자 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악랄하니 관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네.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관에 넘겨지면 거칠이는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거나 심하면 유배를 갈 수도 있는 중죄인이었습니다. 거칠이는 사색이 되어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발 관아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옥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면 평생 종이 되어 갚겠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에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최 부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최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자를 잡은 것은 너희니 처분 또한 네 뜻에 따르겠다. 모든 결정권을 아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는 복동이를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복동이는 잠시 거칠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는 미우나 사람을 해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법도가 아닙니다. 관에 넘겨 옥살이를 시키기보다는 다시는 우리 마을과 집안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복동이의 관대한 처분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넉넉한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최 부자 또한 아들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거라 거칠아. 내 아들의 아량이 넓어 너를 살려주는 것이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만약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띄거나 복동이를 해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직접 관에 넘길 것이다. 알겠느냐? 최 부자의 추상 같은 호령에 거칠이는 감지덕지하며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죽어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인들이 밧줄을 풀어주자 거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찜 하나만 챙겨 쥐새끼처럼 대문 밖으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이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유모 할멈은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패어와 대문 밖에 힘차게 뿌렸습니다. 튀, 나쁜 귀신은 물러가고 복은 들어와라. 다시는 이런 잡것들이 꼬이지 않게 해주소서. 하얀 소금이 밤하늘에 흩뿌려지며 마당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속이 다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칠이가 사라진 어둠 속 길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었지만 최 부자댁 마당에는 다시금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악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가 깃들기 마련이었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되자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늦은 밤 저희 집안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부자댁 일은 곧 우리 마을 일이지요. 복동이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했으니 이제 걱정 없겠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는 명실상부한 최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님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내 귀가 얇아 잠시나마 너를 의심했구나.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마님의 진심 어린 사과의 복동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잘 압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모자의 화해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거치고 가족의 사랑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시장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 그냥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비록 늦은 밤이지만 약주라도 한 잔씩 하고 가시지요. 최 부자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유모 할멈과 하인들은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고 불을 지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미리 준비해 두었던 송편과 전, 그리고 잘 익은 탁주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지니 방금 전까지 재판장이었던 곳은 순식간에 잔치 마당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화제는 단연 복동이의 지혜와 용기였습니다. 복동이가 그 칼든 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니까. 역시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가 키우는 법이야.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어른들에게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횃불보다 더 환하게 빛났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를 비롯해 복동이를 도왔던 하인들도 오늘만큼은 상전 눈치를 보지 않고 배불리 먹고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동이는 하늘이 제게 점지해준 친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제 모든 가업과 재산은 복동이가 물려받을 것이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대주가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복동이를 제 친아들처럼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최 부자의 공식적인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복동이의 출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당당한 최진사댁의 후계자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복동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 부족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 앞으로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복동이의 다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올곧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하늘의 보름달은 마치 복동이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밝은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 없이 즐거워했습니다. 거칠이 때문에 흉흉했던 마을 인심도 이 잔치 한 번으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술잔을 권하며 최 부자 댁에 다시 복이 들어왔다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복동이는 틈틈이 안방으로 들어가 부모님의 상태를 살피고 취한 마을 사람들을 챙기느라 분주했지만 몸은 고되어도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덧 새벽 달기 울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최 부자 술 잘 마셨네. 이제 푹 쉬게나. 복동아 고생 많았다. 내일 보자꾸나. 사람들은 기분 좋게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널린 술상을 치우고 멍석을 걷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은 삭막함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대문 빗장이 단단히 걸리고 집안의 불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랑방과 안방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거칠이의 탐욕, 부모님의 슬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응원. 이 모든 것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에 남아있는 흙냄새와 옷에 밴 술냄새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이 집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최 부자와 마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 복동이가 참 대견하지요. 그럼 누구 아들인데? 우리 복동이가 최고지. 부모님의 대화 소리에 복동이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대화가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긴 하루였지만 그만큼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머리를 베개에 누이자마자 스르르 눈이 감겨왔습니다. 이제 최 부자 댁에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도둑고양이는 쫓겨났고 곳간은 안전하며 가족의 신뢰는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내 편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는 꿈속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는 다시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아버지를 따라 논을 둘러볼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햇살은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눈부실 것입니다. 그렇게 평온한 밤이 깊어가고 최 부자 댁의 모든 식구들은 모처럼 편안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큰 위기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만끽하고 더욱 단단해진 가족애를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맑은 하늘이 열리듯 최 부자 댁의 앞날에도 탄탄대로가 열린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다시 찾은 평화 속에서 더욱 성숙해진 복동이의 모습과 이 이야기가 주는 따뜻한 교훈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이가 마을에서 쫓겨나고 집안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자 최 부자 댁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맑게 밝아왔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당은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곳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의 풍요로움은 밖으로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문 앞에 뿌려두었던 하얀 소금은 밤새 내린 이슬에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이는 마치 집안의 애군이 땅속 깊이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모 할멈은 부엌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봄날의 꾀꼬리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던 두통과 가슴 답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복동이가 벌써 나와서 하인들과 함께 겨울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땔감을 정리하고 장독대를 손보는 복동이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 부자는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기 있구나. 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저 아이는 내 영혼을 닮은 진정한 자식이다. 최 부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끼며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을의 분위기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복동이를 보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동 도련님, 간밤에 정말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상인들이 제일 좋은 물건을 골라 복동이 손에 쥐어주려 했고 지나가던 노인들은 그의 손을 잡고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복동이는 쏟아지는 칭찬에 우쭐해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더욱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두 아버님의 덕망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군자의 풍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가을 거디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거둬들인 쌀가마니가 곡간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가득 찼고 감나무에는 주홍빛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복동이는 수확한 곡식을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소작농들의 소작료를 대폭 감면해주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쌀과 땔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을 몰아냈으니 이제는 좋은 기운을 이웃과 나누어야 더 큰 복이 들어옵니다. 라는 것이 복동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행이 알려지자 인근 마을까지 최부자댁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최부자댁을 적성아 선행을 쌓는 집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되자 최부자댁 안채에서는 팥죽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진동을 했습니다. 유모 할멈과 부엌 식구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팥을 삶고 찹쌀로 동글동글하게 새알심을 빚어 넣느라 분주했습니다. 붉은 팥죽은 예로부터 집안의 잡기를 쫓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음식이라 올해만큼은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마님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나와 새알심 빚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하얀 찹쌀 가루가 마님의 얼굴에 묻자 하인들이 마님 얼굴에 꽃이 피셨습니다라며 농을 건넸고 부엌 안은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방 아랫목에는 최부자와 복동이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탁탁 바둑돌 놓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던 최부자였지만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최부자가 바둑돌을 놓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복동아, 너는 이 집안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복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곡간은 비우면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사람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현명한 대답에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해질 역이 되자 온 가족이 안방에 모여 동지 팥죽을 나누어 먹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팥죽 그릇이 상 위에 오르고 시원한 동치미가 곁들여졌습니다. 쫄깃한 새알심을 한 입 베어 문 최 부자는 올해 팥죽 맛이 유난히 좋구나. 꿀이라도 타놓은 개냐라며 너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은 유모 할멈이 정성을 다해 끓여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식구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 꿀맛보다 더 달지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복동이도 뜨거운 죽을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니 온몸이 노곤하게 풀리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 부자는 안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모든 곡간과 문서를 관리하는 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정색을 하고 복동이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복동아, 이 열쇠를 이제 네가 맡아라. 나는 이제 늙고 기운이 쇠하였으니 뒤에서 너를 지켜보며 남은 생을 보내려 한다. 네가 이 열쇠를 쥐고 우리 가문을 더욱 단단하고 덕망 있는 집안으로 만들어다오. 이것은 단순한 열쇠 전달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이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엄숙해졌습니다. 복동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공손히 열쇠를 받아 들었습니다. 묵직한 열쇠의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피땀과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조상들의 어리 담긴 무게였습니다. 복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족한 저에게 이토록 중한 책임을 맡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열쇠가 녹슬지 않도록 부지런히 닦고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복동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고 최 부자와 마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마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인, 우리가 자식이 없어 한때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복동이를 만나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소. 저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노년이 얼마나 쓸쓸하고 위태로웠겠소. 마님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영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더니 복동이는 정말 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저 이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회한을 털어내고 평화로운 노년을 다짐했습니다. 복동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지붕을 덮고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10수년 전 자신이 강보에 쌓여 이 집 대문 앞에 버려졌던 그 눈 내리는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눈은 차갑고 무서운 시련이었지만 지금 내리는 눈은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를 거두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저 눈송이보다 많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다 갚으려면 평생도 모자라겠지. 복동이는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복동이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소에는 눈 치우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도련님, 눈이 많이 와서 내년 농사는 대풍이 들겠습니다요. 유모 할멈도 따뜻한 차를 내오며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도련님이 계신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족우은 일만 남았지요. 하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에 복동이는 활짝 웃으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눈밭 위를 걷고 있었지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안은 생기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상골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 댁의 사랑방은 겨울 내내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내어놓는 따뜻한 술과 안주, 그리고 복동이의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들었습니다. 복동이는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농사일로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에게는 찜질을 해드리며 마을의 대소사를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최 부자 댁은 우리 마을의 등불이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 마을은 언제나 따뜻할 걸세. 그 말처럼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부자와 마님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를 비롯해 온 마을 사람들이 상여 뒤를 따르며 눈물로 배웅했고 그들의 덕을 기리는 비석이 마을 어귀에 세워졌습니다. 복동이는 부모님의 유언을 받들어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고 나중에는 현명한 아내를 맞이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놀고 그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채우니 최 부자 댁의 복은 끊이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겨울밤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진 복동이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들아, 아주 먼 옛날 눈 오는 밤에 한 아이가 이 집의 선물처럼 찾아왔단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복동이의 눈가는 옛 추억에 젖어 촉촉해집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거칠었던 운명을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낸 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최부자댁과 복동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눈밭에 버려진 작은 생명이 집안을 구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그 안에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걸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어쩌면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은 내 옆을 지켜주는 가족 친구 혹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옵니다. 복잡하고 힘들었던 하루의 일들은 모두 저 문밖 어둠 속에 내려놓으세요. 최부자댁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묵은 근심은 털어내고 내일 아침에는 맑고 개운한 기분으로 눈 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등불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꿈속에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